홍콩이 이더리움으로 집중합니까? 어. 제가 보기에 이더리움은 참 좋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더리움의 야심은 비트코인이 약간 다른데요. 이더리움은 세계 무역, 금융, 메타버스, 복합 경제망의 플랫폼이 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액면가로만 보면 비트코인보다 야심이 더 큰 거죠. 비트코인은 단지 달러를 대체하겠다 정도인데요. 굳이 언어화시킨 야심을 보면 저는 물론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아무튼 뭐 달러를 보완하겠죠. 그런데 이더리움은 감히 금융, 무역, 메타버스 복합망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그거를 쭉 보다 보면 꼭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치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거는 논쟁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언하는 것과 무관하게 이더리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에 없는 어떤 기술적 그런 아우라가 있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데요. 이더리움도 괜찮습니다. 근데 홍콩이 왜 이더리움에 몰두하냐? 얼핏 드는 생각은 이제 비트코인으로는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을 만약에 지금 하면은 이더리움이 또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폭등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선점하게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올해 5월에 지금 2달 남았죠. 이더리움 ETF 그 신청 시안이 미국에서 나와서 SEC가 이더리움 ETF를 승인한다는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논리는 잘 모르겠는데 정치적 논리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안 올랐으면 괜찮아요. 근데 모든 국가 관료들은 심판자가 돼야 됩니다. 어느 특정한 이해관계에 손을 들어주죠.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들어줄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랐는데 또 이더리움 ETF를 승인한다면 SEC가 대놓고 이더리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다는 인상을 주잖아요. 그거를 지금 대선을 앞두고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소견입니다. 이거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강연 중에 보니까 비트코인은 너무 컬큘레이티드 에셋이라고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추후에도 이게 계속 비상관 자산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비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상관 자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상관 자산을 좁게 해석하면 연준의 이자율 정책하고 무관하게 움직이는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하고 주식은 우리가 거시경제학 공부하면 가장 기초인데 이자율에 뭐 하나는 따라고 하나는 반대로 가잖아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더군다나 줄여야 될수록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관성이 더 크게 진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24시간 어느 시간에나 돌아가기 때문에 유동화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는 시장이 안 좋아. 이자율을 만약에 미국에서 올려가지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자산이 다 폭락할 때는 비트코인부터 청산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투자 실적을 윤색하는데 좋잖아요. 그게 일어났습니다. 2022년도. 그래서 사실상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이상기체도 없는 거고 뭐 흑체도 없는 거고 우리 과학에서도 이렇게 이상적으로 해놓고 기준점을 잡는데 비트코인이 가장 비상관 자산에 가깝지만 비상관 자산과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우주인이 와서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같은 물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만약에 다른 이유로 다른 형태로 비트코인을 비상관 자산으로 볼 수 있냐라고 한다면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자산들은 국가적 위험이라는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특히 몇몇 국가의 위험에. 근데 비트코인은 굉장히 보편적인 자산이 될 거기 때문에 몇몇 국가의 위기를 가장 단기적으로는 똑같이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덜 타죠. 그런 의미에서 비상관 자산이 맞는 것 같아요.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정신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 나누다 보니까 CBDC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원인 좀 말씀해주세요. 유튜브에서 오태민 CBDC 치면 강의가 있습니다. 유료 강의인데 제가 얼마 전에 풀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질문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건대에서 몇 시간 동안 하는 강의인데요. CBDC라는 거 정의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에이전시를 두고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 건지를 못 정하고 있어요. 전자가 이제 리테일 CBDC고요. 후자가 홀세일 CBDC라고 이제 도매 CBDC, 소매 CBDC인데요. 도매 CBDC는 지금도 가능하고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은행을 통한 디지털 머니도 충분히 도매 CBDC로 볼 수 있죠. 진짜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되려면 중앙은행이 대차대조표에 부채란에 상업은행의 자산만 지불준비금의 형태로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삼성전자를 넣는다는 걸 뿐만 아니라 오태민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상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한국은행의 부채란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은행 자산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그러면 상업은행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도 우리가 그래 오케이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미국이 만약에 달러 CBDC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만든다. 블록체인을 이용하건 안 이용하건. 오,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혁명인데요. 포스트 1945 시스템 다 무너집니다. 포스트 1945 시스템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190개의 통화가 움직입니다. 190개의 통화가. 포스트 1945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하고 미국의 관료 덱스터 화이트인데요. 이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포스트 1945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명시된 것으로는 금이라는 세계화폐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190개의 통화를 만든 거고요. 비명시된 이유가 있습니다. 비명시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놀라운 고도화된 조세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은 정책 성향에 따라서 지금을 미제국주의 시대라고 부를 수도 있고 미제국주의 시대가 아니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감히 죄송합니다. 얄팍한 정치적 선호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정의상 지금 시대는 미국에 의한 팩스 아메리카나가 맞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항행의 자유입니다. 항행의 자유. 리버테리안들이 놓친 게 뭐냐면 리버테리안들이 생각하는 자유무역은 중개무역입니다. 중개무역. 400년 전에 라인강에서 무역을 하던 사람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라인강에서 물건을 움직일 때 40개의 주권자들한테 세금을 냅니다. 주권자들이 라인강 수로를 따라갈 때 관문을 놓고 세금을 뜯습니다. 그게 지금은 라인강 자전거 투어라고 이렇게 유명합니다. 고개만 돌리면 아름다운 성이 있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라인강에서 자전거를 타면 고개만 돌리면 아름다운 성이지만 400년 전에는 고개만 돌리면 세금 뜯는 애들이에요. 배짱령, 공장령 이런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포스트 1945 시대 원거리 무역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석유가 호르무즈에서 바로 오잖아요. 우리가 중국한테 석유 안 사잖아요. 중국이 파키스탄한테 안 사고 어떻게 원거리로 옵니까? 답을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항공모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미국의 항공모함은 왜 세금 없이 운영이 되나요? 우리가 무역을 해요.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해요. 미국이 끼지 않아요. 그럼 일본하고 무역해서 그 무역의 일부를, 무역금의 일부를 미국한테 세금을 냅니까? 안 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제국주의가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케인즈가. 달러 시스템으로. 우리 세금 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국이 미국 국채를 사주기 때문에 미국은 이자율이 적정 수준에서 조절이 가능하죠. 유일하게 자기의 부채를, 국가 부채를 늘리고 줄이는 걸 정치적 의사결정으로만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무한정일 거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잡히는 거죠. 다른 나라 그렇게 했다가는 이자율 폭등해갖고 다 작살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포스트 1945에서 서독이 일본이 미국의 채권을 무한정 사줬어요. 그들이 무역 흑자국이었거든요. 중국이 안 사줍니다. 그래서 중국을 손볼 수밖에 없어요. 패권 전쟁이 아닙니다. 미국에 의한 포스트 1945 시스템에 대한 반역인 중국 손목이에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세계관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문제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본위제가 되면 미국이 노골적으로 세금을 뜯어냅니다. 그렇죠? 달러 기축 통화는 아까 이 포스트 1945 들어가셨는데 케인즈가 이 시대 이후에 세계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워킹하고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것 같은 위험이 있는데도 이제 아까 그 모니런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활용을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결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사장님 미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달러 패권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 거꾸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우리가 단위체로 보죠. 미국이라는 국가는 달러 기술 통화 시스템이 자신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할까요? 손해라고 생각할까요? 결국 저기 트럼프는 몰입주의를 간다 그러면 그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십니다. 바로 그거죠. 트럼피즘을 보십시오. 트럼피즘은 트럼프 현상이라고 우리가 번역해야 되지만 트럼피즘은 오바마 2기 때부터 정의가 되거든요. 국제정치학에서. 트럼피즘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극적으로 이걸 희화해서 말했을 뿐이지 바이든도 생각 똑같습니다. 그 면에 있습니다. 7함대가 오바마 2기 때 중요한 재전략 프로그램이 있어요. 중동에 있는 함대를 하나 빼가지고 아시아로 뺐습니다. 그래서 중공의 진공 상태가 10년째 유지됐어요 지금.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 때는 내륙에 있는 군사시설 뺐죠.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서. 그래서 중동이 완벽한 미국이 없는 중동이 지금 5년 가갖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예견되어 있었던 거고 그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터질지는 몰랐지만 진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라비아 반도인데 이스라엘은 이 호르무즈가 있는 페르시아만 위에 있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나게 큰데 이걸 건너갖고 수에즈 운하가 막히잖아요.
미국에 함대가 있었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서구가 없으면 미국 문제예요. 이거 미국 문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 우리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중국과 대만과 일본의 문제인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거든요. 그거에 미국의 백인들이 열광하는 건데요.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미국이 실제로 이걸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코스테이블 사우 시스템 자체가 190개의 커런시를 인정하면서 달러를 기술통화로 해가지고 조세가 눈에 보이지 않게 짠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이상주의적 사고 체계입니다. 근데 이 지정학이라는 게 이상주의가 아니거든요. 현실주의거든요. 그 트럼프가 세계를 상대로 저는 협박뿐만 아니라 뭐를 아, 그 협박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미국 질서가 네. 혼란이 올 텐데 각자 분석으로 가야 돼. That's right.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이에요. 원거리 무역이라는 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노말이 아닙니다. 그게 에브노말이에요. 원거리 무역이 비정상이라고. 그럼요. 인류 역사를 뒤져보십시오. 언제 이렇게 원거리 무역을 했는지. 다 권역을 지날 때마다 뜯깁니다. 이게 역사가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요. 지난 70년 동안 에브노멀이 청산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친미주의자건 반미주의자 다 난리 난 겁니다. 제가 보기. 저는 우리나라 진영론이 심각하고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지금도 정치 얘기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제가 보기에 좌우 통합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일단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반미나 친미라는 정치적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 포스트 1945의 산물이고 아이디어란 미국을 전제하고 있어요. 다 아이디어 속에 있는 겁니다. 다 판타지 속에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실물이 없다고 하는데 물리학자한테 물어보세요. 실물이 무엇인지. 물리학자가 실물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물리학자가 실물을 정의하지 못하는데 니네가 뭔데 실물을 논한다는 게 제게 리얼러티가 뭐예요 도대체.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루는 금융에 실물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실물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점유물. 난리가 났을 때 갖고 튈 수 있는 게 실물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하면서 누군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를.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누군가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덜란드 튤립 그 광풍이 일어났을 때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 책은 안 읽으셨군요. 네덜란드 튤립 자체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네. 그 네덜란드 튤립도 실제로 한두 해에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지속됐더라고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네. 다시 공부하십시오.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갑자기 생각난 게 네덜란드 튤립입니다. 내가 속아 안 나서 네덜란드 튤립에 대해서 논문을 찾아봤어요. 가짜예요. 네덜란드 투지 자체가. 근데 네덜란드 튤립을 하도 얘기해서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왜냐면 네덜란드 튤립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그런 광기가 없는 건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보자 하니까 이 시세가 정리를 못하는 거야. 제가 책에서 작심해서 네덜란드 튤립은 없어. 독립적인 영국의 역사학자하고 미국의 경제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80년대 90년대 영국의 동일한 결론이야. 네덜란드 튤립은 엄청난 과장이에요. 200년이 지나서 스코틀랜드의 문인이 한 번도 네덜란드 가보지 않은 애가 그냥 헛소문을 과장해가지고 쓴 거를 모두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덜란드 튤립을 언급한 그 인용을 올라가면 네덜란드 튤립 사건 200년 후에 스코틀랜드 문필자가 쓴 거예요. 네덜란드 튤립 사건이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서로 확증하면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비트코인 현상인데 바로 그게. 예, 흥분하게 만드는데요. 진짜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나온 게 15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리스크가 그러면 여기에 뭐 암호 같은 거 잔뜩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삭제가 되면 딜리트가 되면 다 같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날라갑니다. 복구할 수도 없고. 네. 모빅을 다운로드해서 하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해서 그런 리스크를 인정하시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모빅을 상시하셨는데 다운로드해서 하지 않으시고 발행자를 선택하셨잖아요. 저 발행자 아니에요. 저 파운더예요. 왜냐 하나도 안 팔았어요. 여러분들이 증인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린다고 했지 팔았습니다. 한 명도 우리 모빅 프로젝트 되게 재밌습니다. 어떻게 에어드랍 했는지 아세요? 사토시 나카모토를 묵상하다 제가 1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팔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네가 돈을 만들고 싶어? 돈 만들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부딪힐 거? 진짜 중요한 질문은 내 튤립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거. 네가 돈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있잖아. 사람들이 공짜로 나눠주잖아. 그럼 사람들이 공짜로 얻었잖아. 그거 공짜야. 네가 근데 돈을 만들어서 그 가격을 붙여? 그럼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 그래서 너 혼자 갖고 있어. 돈 안 돼. 이거 엄청난 딜레마거든요. 지금은 만들어서 팔면 돈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비트코인 받기 때문에 적당한 마케팅하고 이게 한국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 미친 듯이 팔리겠죠. 일단은 그럼 몇 명 잡혀가면 됩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이 없을 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2015년에 제가 생각, 이거 어떻게 풀었지? 기술은 다 연역적인 거예요. 전기 쓰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니까 그거 제 책 읽고 얘기하세요. 그 질문하면 안 돼요. 착각이에요. 비트코인 전기를 가지고 채굴한다는 건 전기 산업의 축복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건 다 문제가 되는데 연역적으로 우리가 결론 다 내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1달러를 넘었지? 이게 진짜 뉴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론 비트코인 10만 달러 넘었을 때 뉴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억 원이 넘으니까 제가 지금 몸이 아프잖아요. 이게 스케줄 꽉 차고. 저도 몰랐던, 여러분은 뭐 전혀 몰라고 저도 몰랐던 비트코인이 2011년에 1달러 넘은 게 사건입니다. 아니 아까 그 사토시 나고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네가 있잖아 화폐를 만들면 퍼뜨려야 되는데 네가 공짜로 주면 공짜로 얻었으니까. 근데 네가 가격 붙이면 아무도 안 가져와. 너만 갖고 있어. 그거 화폐 아니잖아. 그러면 주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퍼져나가는데 비용을 들이게 하면 되는 거네. 이걸 풀면 되는구나. 해서 제가 풀었어요. 작년에 실험한다고 사회 실험한다고 해놓고 비트코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관악산에 올라오면 좋습니다. 50만. 다음 달에 계룡산에 올라오면 100모를 줬어요. 지금 돈으로 7천만 원씩 준 거예요. 계룡산 2번 했습니다. 주말에만 하면 안 된다. 평일에 한번 해달라고. 그 다음 달에 제주도 한라산 정상으로.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산도 아닌데 제주도 정상에 1,500명이 줄 서서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1,500명이 줄 서서 올라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500키씩 줬어요. 다음 달에 되게 빨랐습니다. LA에서 또 했습니다. 그 다음 달이 파이널인데 호주의 몽트빌이라는 시골에 있습니다. 브리즈번에서 2시간 차 타고 가는 곳인데 아주 아름다운 프랑스 마을이에요. 거기 프랑스 후손들이 한 900명 살고 있는데 거기 한국인들 600명 모여갖고 시골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끝냈더니 이론대로 된 거예요. 사람들은 저한테 사지 않았지만 보세요. 산에 올라가느라 고생했죠. 기회 손실이 있었죠. 이제 휴가 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비행기값 친척도 설득하느라고 비행기값 다 대주죠. 호주까지 왔죠. 그러면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이 호모사피엔스가 비트코인을 봤더니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지가 호주 와서 지 애 데리고 캥거루 봤잖아요. 공원 가갖고 그거 원가에 넣어요. 비행기 비즈니스 타고 왔잖아요. 그거 원가에 넣어요. 그 가격 아래로 코인을 절대 안 파는 거예요. 호주 갔다 오자마자 몇천 원 하던 게 몇만 원이 되더니 지금 7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또 관악산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럼 시장 파괴하죠. 제가 이걸 했던 건 뭐냐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기한 문제 푸는 거예요. 아니 퍼뜨리고 싶은데 가격을 붙이면 이 가격을 안 붙인 이유는 제가 증권법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공짜로 나눠주면 사람이 공짜 되니까 노동하게 하는 거죠. 비용을 쓰게 만듭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모든 자산과 비트코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화폐를 다루는지 외환을 다루겠죠. 화폐하고 비트코인은 묶입니다. 화폐라는 카테고리. 나머지 자산은 다 비화폐 카테고리인데요. 비화폐 카테고리의 핵심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재 가치라고 하는 부가가치가 있어야 돼요. 부가가치. 밸류가 애디드 돼야 돼요. 화폐는요 부가가치랑 전혀 무관한 상권입니다. 화폐는 뭐냐면요 저의 모빅 사회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바 저는 아마 한 30년 더 오래 살면 죽지 않는다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으려면 오래 살아야 돼요. 나중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안 줍니다. 제가 뭘 증명한 거냐면 비트코인과 화폐 현상은 달러, 원화 다 포함합니다. 비트코인과 화폐 현상, 조개 껍데기도 포함합니다. 금도 포함합니다. 메모런가 현상입니다. 메모런가. 저도 경제학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제일 어려웠어요. 아니 왜 아까 누군가 수요를 해줬는데 왜 그게 가격을 갖지? 여러분들은 유틸리티를 본 거예요. 디맨드를 본 겁니다. 디맨드 보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투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갖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경제학 교과에서 메모론가는 비함적으로 배웠거든요. 저도 배웠습니다. 근데 그건 경제학자들이 망상이에요. 경제학자들의 망상이고요. 경제학자들의 이상적인 그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가 국제정치학에 많이 들어가서 이상주의 국제정치학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원거리 무역이라는 걸 들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서로 다 이익이 되는 무역이 되는 거 아니야? 호모사피엔스는요 서로 이익이 되는 수준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상해 가치를 투자합니다. 러시아가 이득이 돼서 저지랄 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이득이 돼갖고 도망가고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는 현상이 있어요. 그거를 경제에 놓친 거죠. 호모사피엔스의 무리 행동에서 메모런가는 신호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시그널입니다. 메모런가가 시그널이에요. 그걸 주류 경제학에 놓친 거죠. 화폐 현상은 메모런가 현상이에요. 그걸 모빅이 재현한 거예요. 작년에 메모런가 쓰라고 호주로 부르고 해가지고 이 가격입니다. 디맨드 전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놀랍게도요. 디맨드 고민 안 하고 설계자는 그걸 설계하면 됩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화폐는 밸류 에디드 안 돼도 돼요. 썬큰 코스트가 훨씬 중요한 게 화폐라는 카테고리.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걸 개념적으로 설명했더니 누군가가 야 그럼 미친놈아 5만원짜리 신사임당을 이제 조폐공사에서 인쇄기로 찍어냈지 않고 물감사가 사람이 이렇게 다 그려. 다 그리면은 원화 가치가 올라가겠네? 진짜 똑똑하다. 대출 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똑같은 신사임당인데 인쇄기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일일이 그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원화가 경화가 됩니다. 하드 커런시. 왜 그럴까요?
인쇄로 찍어내는 건 정부가 절제할지 못할지 우리가 가늠이 안 되지만 일일이 그리는 건 우리가 스케러시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그널. 이거를 저는요 순차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비트코인 같은, 저도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마운드 오브 해킹 때 외신 영어 공부하다가 발견하고 사람들이 되게 멍청하거나 뭐 창의적인 바보들이 늘 있으니까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안 멈추고 내가 사람들 계도해야지. 전 작가니까 책을 써야지 해가지고 이제 신뢰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 신뢰 얘기를 했는데도 신뢰에 대해서 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논문 보고 제가 더 공부해야 된다고 하다가 이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을 포함해서 이 깨달음이 저는 한순간에 오더라고. 한순간에 이게 쫙 오니까 메모론 끝까지 이게 벽이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반 동안 새벽 2시, 3시까지 우리 집 밖으로 해가지고 크게 아파트 단지를 계속 돌았어요. 아직도 거기 가면 그때 느낌이 막 나는데 저는 막 제 눈에 백조가 보이는 거야. 백조가. 백조 나한테 쓰라고 주시는 것 같진 않은데 왜 나한테 이걸 보여주시 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책 쓰고 이제 주인들 제 책을 제가 저작가에 사가지고 지인들 300명한테 뿌렸거든요. 책 못 받았다는 새끼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안 읽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1억 된 상태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깨달은 걸 에리피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지정학적 온실을 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정학적 온실은 매우 특수한 그리고 엔트로피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도 매우 한정적입니다. 어디선가 에너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호르무즈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그 항로를 지키려면 어디선가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생각 안 하고 사십니까? 더 질문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